베트남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트남 일반 직장인 2배의 월급을 받고 베트남엔 없는 한국식 복지에 만족을 하던 베트남인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건건 회사의 불만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 회사에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을 이끌던 리더가 뭔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청난 배우가 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정윤이에요. 태어날 때 이름은 팜리엔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귀화해서 합법적인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을 때였어요. 오토바이 사고였죠. 그날 비가 많이 왔었는데 아버지는 평소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어요. 미끄러운 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부딪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늦은 후였어요.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게 현실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시련은 그 뒤에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처음엔 매일 밤마다 많이 우시기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현관문 앞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식탁 위에 짧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정윤아, 미안하다. 나는 더 이상 엄마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 한 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16살의 나이에 3명의 동생을 책임져야 했어요. 큰 동생은 14살, 둘째는 11살, 막내는 겨우 5살이었어요. 솔직히 그땐 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하루 세끼 챙기고 학교 데려다주고 숙제 봐주고 그러면서도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처음엔 시장에서 과일을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받아오고 밤늦게까지 장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 돈은 동생들 우유값도 겨우 맞출까 말까였어요. 그래서 공장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신발 공장, 의류 공장, 전자부품 공장. 어떤 곳은 하루에 14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제때 안 나왔고 어떤 곳은 작업 환경이 너무 나빠서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렇게 절망에 가까워질 즈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가게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해주셨어요. 삼성에서 이번에 타이응에 공장 하나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뽑는다더라. 처음엔 그냥 헛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진짜 채용 공고가 붙었고 그날 이후 마을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죠. 공고를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지금 다니는 공장보다 2배나 높았고 각종 보험에 복지도 엄청났어요. 하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보다 학력도 좋고 경력도 빵빵한 사람들이 줄을 섰죠. 면접날 밤은 한숨도 못 자고 거울 앞에서 자기소개를 수십 번 연습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면접관으로 나온 김도윤 팀장님은 제 이력서를 한참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왜 이렇게 자주 이직을 하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을 잃고 어린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요.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말씀드렸죠. 그 순간 김 팀장님의 표정이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사정을 이해해주는 눈빛이었어요. 면접이 끝날 때 팀장님이 해주신 한마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저와 동생들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너무 기뻐서요. 저희 가족에게 처음으로 희망이 생긴 날이었어요. 첫 출근 날 삼성전자 타이흥 공장 앞에 섰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일하게 될 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유리로 마감된 깨끗한 건물, 잘 정돈된 녹지 공간, 그리고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휴게실과 에어컨이 빵빵한 작업장까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구내식당은 더 놀라웠어요. 매일 6가지나 되는 메뉴가 나오고 고기 반찬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깔끔한 실내와 정돈된 배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치찌개라는 이름의 매운 국이 처음엔 너무 낯설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번 먹다 보니 그 얼큰한 맛이 자꾸 생각나는 거 있죠. 교육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대부분의 공장들은 하루 이틀 기초만 알려주고 바로 현장 투입시키는데 삼성전자는 무려 2주간 기본 교육을 시킨 뒤에 기술 교육까지 단계별로 해줬어요. 한국인 관리자들이 처음엔 좀 딱딱해 보였는데 설명할 땐 정말 인내심 있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셨어요.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이젠 동생들 학비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실제로 큰 동생은 다시 학교에 돌아갔고 둘째와 막내는 좋은 학원에도 다니게 됐어요. 이제는 그냥 생존이 아니라 꿈을 향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회사도 저를 계속 믿어주었어요.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직무 교육 기회도 자주 주셨어요. 특히 김도윤 팀장님은 자주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윤 씨,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셔야 해요. 그 말이 저한테는 늘 힘이 됐어요. 그러는 사이 마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들어서면서 새 도로가 생기고 편의점, 마트, 심지어 한국 식당도 하나 둘 생겨났어요. 김도윤 팀장님이 어느 날 김치 맛있죠? 라고 물어보셨을 땐 민망해서 웃었지만 솔직히 맞는 말이었어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저희 가족도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좁고 습했던 월세방을 떠나 깨끗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갔죠. 방이 3개나 돼서 동생들도 각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사날 동생들이 웃으며 방을 고르는 걸 보고 정말 이제 우리도 괜찮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였어요. 정말 아주 미묘하게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의 분위기 변화가 시작된 건 처음엔 출근할 때마다 마주치던 동료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 것 같았어요. 작업장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졌고요. 조회 시간에도 누군가 활기차게 대답하는 일이 줄었어요. 네. 대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 관리자 지시에도 어딘가 미묘하게 무기력한 반응들. 처음엔 다들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하나 둘 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웃고 떠들던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점 조용하고 경계심 어린 분위기가 감돌았죠. 어떤 테이블은 다가가기 무서울 정도였어요. 휴게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소곤소곤 무언가를 얘기하다가 누가 들어오면 휙 입을 닫아버리곤 했어요. 담배 피우는 구역에선 늘 몇 명이서 몰려 있었고요. 자판기 앞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 뭔가 이상한 분위기의 대화가 들렸어요. 불만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작업장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프다. 작업복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다. 처음엔 별것 아닌 말처럼 들렸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구내식당에선 국이 싱겁다. 김치가 너무 맵다. 밥이 설익었다. 같은 불평들이 쏟아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부 식당처럼 메뉴 선택권을 달라고까지 말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공장 식당이 무슨 뷔페도 아니고. 휴게 시간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오전, 오후 각각 30분씩 쉬는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은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중간중간 자유롭게 쉬고 싶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쯤 되니까 이거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빈팜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빈팜이라는 직원은 처음엔 그냥 키가 크고 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작업장에서도 웃기고 식당에서도 중심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이었죠. 다들 그를 형님처럼 따랐어요. 저도 초반에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주변엔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붙어 있었어요. 7명, 8명 꼭 무슨 고정 멤버처럼요. 그런데 그 무리들 이상하게도 점점 불만을 많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업복이 너무 뻣뻣하다. 에어컨 바람이 강해서 감기 걸리겠다 같은 사소한 이야기였는데 나중엔 한국인 관리자들이 우리를 차별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수상했던 건 빈팜이 신입사원들을 유난히 자주 찾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막 입사한 친구들을 식당 구석으로 불러서 한참을 얘기하곤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신입들의 태도가 며칠 새 달라졌어요. 밝던 표정이 어두워지고 관리자들이 얘기하면 대답도 잘 안 하고 마치 뭔가에 깨달은 듯한 그런 표정이 생겼죠. 그 사람이 한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을 착취한다. 한국인은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한다. 보너스도 차별받고 있다. 정확한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빈팜은 마치 뭔가를 계획하듯 매일 다른 주제로 불만을 제기했어요. 월요일엔 임금, 화요일엔 작업 환경, 수요일엔 복리후생 하루도 안 빼먹고요. 더 무서운 건 그 말들이 점점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요? 사람들 마음을 흔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무심코 들었던 말들이 어느 순간엔 진지하게 들리게 됐어요. 정윤 씨, 우리 같은 현지인들은 관리직으로는 절대 못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라고 말하던 동료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생각하면 늘 그 끝엔 빈팜이 있었죠. 점심시간, 휴게실, 심지어 흡연구역에서도 사람들은 빈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어떤 동료는 그를 진짜 리더라고까지 불렀고요. 저도 처음엔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걸까? 싶었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복도 끝에서 빈팜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복도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기술 자료는 이번 주 안으로 정리돼. USB로 전달할게.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기술 자료? USB?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과장된 의심일 수 있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도 모르게 속이 뒤틀렸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빈팜을 더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알아차리게 됐어요. 빈팜은 단순한 불만 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작업장을 돌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날은 특정 조를 따로 모아 무언가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자료도 돌리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점점 회사의 방침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업무 지시를 무시하거나 일부러 작업 속도를 늦추고 품질 검사에서도 시간을 끄는 일이 늘어났어요. 제가 알던 삼성 공장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거운 침묵과 냉소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았죠. 그리고 어느 날 빈팜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와 그의 추종자 10명이 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재판을 받는 기분이었죠. 정윤 씨, 우리랑 함께 하세요. 이건 제안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날짜까지 정해졌다고 했어요. 회사 전체를 마비시킬 파업 계획이었죠. 심지어 다른 공장과의 연대까지 짜놨다고요. 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문제는 회사가 이미 해결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저와 제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 순간 빈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를 향한 진짜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공장 안에서 저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모든 관계가 끊어졌죠. 평소에는 점심을 함께 먹던 동료들도 저를 피해갔고 회의 시간에도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예 말을 끊어버렸어요. 제가 말을 걸면 딴청을 부리고 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대화가 뚝 끊겼어요. 무언의 경고처럼요. 어느 날은 구내 식당에서 평소 앉던 자리에 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더라고요. 다들 다른 테이블로 흩어져 버렸어요. 작업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저랑 조를 짜는 걸 다들 피했고 결국 혼자 일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공동작업인데도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일부러 못 들은 척하거나 반대로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날은 제 작업복 주머니 안에서 낯선 쪽지를 발견했어요.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는데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배신자는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그냥 경고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 사물함, 책상, 서랍, 심지어 제 작업대에도 비슷한 쪽지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히 꺼져라. 였고 나중엔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동생들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언급한 쪽지였어요. 막내는 화요일 아침 8시에 등교하던데 길 조심하게 해. 그 말이 적힌 쪽지를 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동생들을 제 방에 재웠어요. 불도 끄지 못하고 손에 후레쉬를 쥔 채 밤새 지켰어요. 누가 창문 앞에만 서도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철저히 고립됐고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고 퇴근길에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장실을 가도 누군가 뒤따라 들어오는 기분이었고 휴게실에서도 이상하게 저를 뚫어지게 보는 시선을 자주 느꼈어요. 회의 시간에 제가 하는 말은 모두 무시됐고 어떤 동료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작업장 바닥에 제가 적어둔 메모가 찢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입 다물어 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순간 이건 그냥 불만이 쌓여서 생긴 갈등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이건 전쟁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제 목숨과 가족을 위협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제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절대 이대로 질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지금 제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느 날 김도윤 팀장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다면 세상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빈팜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고 제게 협박까지 한다면 그건 이미 도를 넘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말로 고발해선 안 될 것 같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명백한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밤새 계획을 짰어요. 그가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USB, 사무실 출입시간 하나하나 머릿속에 되새기며 메모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모든 걸 확인하기 위해 새벽 5시에 공장으로 향했어요. 그날 제가 무엇을 목격했는지 어떻게 그것이 저와 공장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지 그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다음 이야기예요. 그날 새벽 저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운 채 어둠 속을 걸었어요. 새벽 5시 아직 태양도 떠오르기 전이라 공장은 새까맸고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경비원 교대 시간까지 미리 계산해서 3층 관리부 사무실로 향했죠. 제가 노린 건 단 하나 빈팜이 쓰던 컴퓨터의 로그 기록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사무실 문을 밀었어요. 다행히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바탕화면엔 평범한 폴더들만 있었지만 탐색기 기록을 열어보자 테크플랜 컨피덴셜, 제품 설계 최종 V3, 신제품 공정도, DWG 같은 파일명이 보였어요. 숨을 들이쉬고 핸드폰을 꺼내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찍었어요. USB 연결 기록도 있었고 복사된 파일 목록도 로그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철컥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의 속으로 욕이 튀어나왔어요. 누군가 복도에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제 심장은 거의 폭발 직전이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땀이 비 오듯 흐르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구두 소리였어요. 분명 남자였고 천천히 하지만 뚜벅뚜벅 바로 제가 있는 책상 쪽으로 다가왔어요. 제발 그냥 지나가줘 속으로 수십 번을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창고문 열어놨어. 다녀와. 다행히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갔어요. 저는 숨을 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몇 분을 버텼어요.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지자 벌떡 일어나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고 재빨리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잤어요. 그 컴퓨터에서 본 파일들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신제품 기획, 특허 기술, 핵심 생산, 공정 자료까지 회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몽땅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마침내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됐어요. 늦은 밤 야근이 끝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비상계단을 이용하던 중이었어요. 3층 외벽 쪽 창가 근처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누가 야근을 하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빈팜이었어요. 그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조한 표정, 바쁜 손놀림, 서랍을 뒤지고 문서를 꺼내고 그리고 책상 위엔 USB가 3개나 있었어요. 그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앞서 봤던 파일들을 하나씩 옮기고 있었어요. 진짜야. 이건 진짜 기술 유출이야.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어떤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어요. 뒷좌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고 빈팜은 USB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그 남자는 그걸 받아들고는 검은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보여줬어요. USB와 현금이 교환되는 그 순간 달빛에 그들의 손이 교차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공포와 분노로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신고하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이 공장과 수천 명의 동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다시 김도윤 팀장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을 지킬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이건 반역이었고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새벽 다시 공장에 들어가서 컴퓨터 로그 기록을 모두 사진으로 남겼고 정식으로 김도윤 팀장님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빈밤에 감시는 날이 갈수록 촘촘해졌고 그들은 이미 제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하듯 절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점심시간 틈을 타 박 팀장님의 사무실로 향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점심시간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식당에 몰릴 시간 공장은 비교적 한산해졌고 그 틈을 타 김도윤 팀장님의 사무실로 향했죠. 도시락을 빠르게 먹고 일부러 화장실에 간 척하면서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했고 매 층마다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올랐어요. 그런데 3층 복도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딱 마주쳤어요. 빈밤이었어요.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세요? 라는 말 대신 그냥 눈으로 저를 꿰뚫어보듯 쳐다봤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미리 준비해둔 말로 버텼어요. 복사실 가는 길이에요. 인쇄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손에 쥐고 있던 A사 서류 몇 장이 제 목숨을 지켜줬죠. 그는 한참 저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은 제 등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복사기를 이용하는 척 몇 장을 인쇄한 후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팀장님 사무실 앞으로 뛰듯이 걸어갔어요. 노크도 하기 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몇 주 동안 쌓였던 긴장과 공포가 터져나온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고 입을 때려 해도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어요. 김도윤 팀장님은 조용히 차를 건네주시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요. 다 듣고 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빈팜의 행동을 의심하게 된 순간부터 USB 거래를 목격한 밤 컴퓨터 기록을 몰래 찍은 새벽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사진들을 보여드릴 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팀장님의 표정은 급속히 굳어졌고 그 자리에서 바로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은 곧장 긴급 대응 체제로 전환됐고 삼성전자 보안팀은 24시간 체제로 감시카메라, 네트워크 접속, 출입기록, USB 연결 내역까지 다 조사에 들어갔어요. 며칠 뒤 공장에 사복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빈팜은 아무것도 모른 채 USB를 들고 평소처럼 나가려다 입구에서 체포됐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해요.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가 넘긴 자료를 받은 사람이 중국 전자기업과 연계된 국제산업 스파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빈팜은 그들과 거래하며 수차례 기술 유출을 시도했고 이 사건은 국가적 안보 문제로까지 확산됐어요. 공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회사는 베트남 철수 검토라는 공지를 게시판에 띄웠어요. 직원들, 상인들, 마을 사람들 모두 충격에 빠졌죠. 베트남 정부는 즉각 움직였어요. 총리가 직접 삼성 고위 경영진과 만나고 기술 유출 방지법, 외국기업 보호 특별법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빈팜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장 내부 각 부서마다 조직원들이 있었고 품질관리팀, 자재팀, 인사팀 등 일부 간부까지 연루돼 있었어요. 그들은 공장 설비 파괴까지 계획 중이었고 만약 실행됐다면 공장은 6개월 이상 마비될 상황이었어요. 그 모든 참사를 막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며칠 후 김도윤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윤 씨, 이번에 새로 도입될 스마트 팩토리 핵심 인력으로 추천됐어요. 내가 직접 이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어요. 버림받은 줄 알았던 이 공장에서 누군가는 제 용기를 알아봐줬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찼어요. 팀장님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정윤 씨가 아니었으면 이 공장 문 닫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는 기존 공장 구조를 개편해 AI 중심 스마트 팩토리 50곳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고 저는 그중 한 곳의 운영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를 포함한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직원들 중 충성도 높은 인원들이 특별 교육을 받았고 그중 일부는 해외 연수 기회도 얻었어요. 반면 선동에 가담한 사람들, 기술 유출에 협조한 직원들은 대부분 해고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일한 관리자도 예외는 없었죠. 지금 저는 AI 운영팀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제 동생들이 저를 보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둘째는 AI 관련 졸업 논문을 쓰고 있고 셋째는 이공계 특성화고에서 전국대회 수상까지 했어요. 막내는 과학영재 프로그램에 들어가 매주 대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제 확신해요. 진실을 지키는 용기만이 미래를 지킬 수 있다. 그건 단지 공장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 저희 마을,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어요.